1번 판례는 항소기각 결정에 관한 판례이기 때문에 형소법 출제 범위가 수사 전고로 한정되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형소법 출제 범위가 전범위인 경우에 이 판례의 출제 가능성을 논하자면 지금부터 2026년 4월 선고 대법원 최신 판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판례 보겠습니다. 1번 판례는 보시다시피 항소기각 결정에 관한 판례이기 때문에 형소법 출제 범위가 수사 전고로 한정되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형소법 출제 범위가 전범위인 경우에 이 판례의 출제 가능성을 논하자면 항소 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 결정과 관련된 내용은 꾸준하게 출제가 잘 되고 있죠. 그래서 기본 한 70% 깔아준 상태에서 예외적인 직권조사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 직권조사 사유가 좀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그 특이성으로 인해서 한 10% 정도 플러스해서 도합 출제 가능성 80% 정도로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 판례의 결정 요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는데, 이 판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그 내용이 무지 간단합니다. 일단 원칙과 예외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그 예외에 해당하는 약간 특이한 내용만 좀 체크하시면 이 판례가 출제되었을 때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의 내용은 우리가 145번 이상 항상 봐왔던 단골 레파토리 법조문 내용이죠. 항소인이 항소 이유서를 그 제출 기간 내에 소송 기록 접수 통지받은 로부터 20일이라고 했죠. 네,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게으름을 피운 항소인 잘못이죠. 따라서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어떤 페널티입니까? 예, 항소 기각 결정이라는 이 페널티를 받죠. 이게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직권조사 사유가 있는 때는 이게 이제 예외적인 경우였죠. 항소법원은 항소 기각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권으로 심리하여 법정의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 판결을 하기하여야 한다라는 법조문 내용, 우리가 항상 준비 태세로 체크해왔던 내용이었습니다. 방금 읽어본 이 법조문 내용으로 판례 사건의 진상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항소인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 기간에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항소기각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떤 직권조사 사유가 있었답니다. 그 직권조사 사유 있어서 바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면 안 되는데 바로 항소기각을 결정을 해버린 원심의 잘못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참신하게 한번 체크해야 될 내용이 직권조사 사유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그냥 바로 좀 졸렬 비법으로 정리해버릴까요? 아래에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그 직권조사 사유는 우리가 형법에서 배워왔던 사후적 경합범인 경우에 형평 고려해서 선고하라라는 그 법조문 내용 있죠. 바로 그 법조문 내용이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직권조사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아래 살펴보니 아주 친절하게 직권조사 사유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딱 서술해 주셨습니다. 땡큐 베리 마치죠.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105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직권조사 사유는 그냥 쉽게 공익적 요소 이렇게 바라보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관여할 수 없는, 법원이 관여해야 되는 공익적인 그런 요소들을 재담고서 직권조사 사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뭐 전형적인 예가 또 나오네요. 이거는 다른 판례에서 사용했던 그 문구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것입니다. 이거지 뭐. 법령 적용, 이거 당사자가 합니까? 말도 안 되죠. 이거는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익적 요소가 강하니까 당연히 직권조사 사유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 법령 해석, 이걸 항소인 이 당사자가 할 겁니까? 말도 안 되죠. 국가기관인 법원이 개입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공익적 요소로서 직권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법령 해석, 착오 여부 등 당사자하고는 무관한 거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를 말한다. 예, 충실히 뺏겨서 복사 붙여넣기 해주셨습니다. 친절한 대법관님들이시죠. 금방 봤던 양가로 1번 이 내용 자체로 덜러리 지문으로 자주 출제 지문으로 등장하곤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눈으로 살포시 절여밟고 가시길 바랍니다. 양가로 2번 내용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은 형법 플러스 형소법 내용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법, 제소론에서 배운 사후적 경합범 이야기와
우리가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될 직권조사 사유 내용을 체크하면 충분한 파트입니다.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개라고 되어 있는데 뒤의 상황을 보면은 실체적 경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경의 범죄 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공소 제기가 되고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렇게 되면은 이 피고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을 하죠. 이때 이 피고인 변호인이 적어나 똑똑한 변호인이라면 이런 상황을 빨리 간파를 하고 병합심리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도 그렇게 하지 못해서 각각 별도로 1심이 진행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를 심리한 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제1심법원이 공소 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죠. 왜? 별도로 공소 제기됐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근데 별개형 선고한 이후에 이 피고인은 각각 사건별로 항소를 하게 됩니다. 이 중 어느 한 사건이 이렇게 항소심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 아까 별개 사건, 그 다른 사건 있잖아요. 이 다른 사건도 항소를 하게 돼요. 근데 금고 이상형의 제한, 나중에 구체적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징역형이었습니다. 다른 사건 판결이 이 한 사건보다 별개 절차에서 먼저 확정이 돼버려요. 항소를 했는데 상고를 취하를 해가지고 이 한 사건은 항소심 법원에 계속돼 있는데 이 다른 사건은 이렇게 징역형으로 확정이 돼버립니다.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죠. 바로 그 어떤 문제를 우리가 형법 수업 시간 때 열심히 배운 형법 지식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른 사건에 대해서 징역형이 선고되었다고 했죠. 따라서 이 다른 사건은 금고 이상형의 제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되어버렸고 어느 한 사건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가 되어버렸죠.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결국 이 두 사건은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사후적 경합범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항소심 법원이 몰랐다면 모르겠는데 알게 됐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 유명한 형평고려 조치를 해야 됩니다. 형평신라가 아니라 형평고려라고 했죠. 형평고려해서 형을 선고해야 되는 것이 법조문 내용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이 두 사건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들이니까 형평고려해서 형을 선고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때 감면은 임의적이라는 것, 이것도 다 형법 시간 때 배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뒤 내용을 이어서 보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잘못된 표현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해당 제1심이라고 되어 있죠. 예? 1심? 아니 1심은 형평고려 조치를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1심 단계에서는 이 다른 사건 판결 확정 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후적 경합범으로 취급해서 형평고려 조치를 할 수 없었죠. 근데 대법원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잘못된 표현인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심 판결에는 사후적 그 당시는 형평고려 조치 못했는데 이제 1심 이후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후적 이런 표현을 썼군요. 사후적으로 직권조사 사유가 발생하였다. 대법원에서는 이런 문구를 사용한 이유가 1심 판결 잘못을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누구 잘못을 탓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사용을 했습니까? 그렇죠. 항소심 법원을 탓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결국 1심 판결 너희들이 왜 직권조사 사유를 고려 안 했어? 라고 탓하는 게 아니라 1심 판결에 나중에 사후적이지만은 이런 직권조사 사유가 발생했더라. 항소심 네가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걸 알았더라면 피고인이 물론 항소기간 내 항소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로 항소기각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직권조사 사유가 이렇게 발생을 했으니 예외 법조문을 적용을 하여 1심 판결을 파기를 하고 후단의 경합범, 즉 사후적 경합범에 관한 처벌내, 이게 우리가 항상 언급했던 형평신라가 아니라 형평고려 조치라고 했죠. 이 형평고려 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라고 1심을 탓하는 게 아니라 항소심을 탓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가로 3번에서 구체적 사례의 결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의 범죄 사실, 이게 아까 언급했던 한입니다. 한로 제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네요. 공소장과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제 별건 사기죄에 먼저 확정된 다른 사건이죠. 자, 이 별건 사기죄로 역시 1심에서 이거는 징역형 선고받았다고 했죠. 징역형 선고받아 항소했고 이게 먼저 확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항소심 계속 중이고 별건 헷갈리면 이렇게 구체적인 단어를 대입
하면 됩니다. 다른 사건에 대하여 징역을 선고한 판결이 4개의 범죄 사실이 바로 뭐다? 확정 전인 어느 한 사건이었죠. 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인 원심 계속 중에 확정. 어떤 사건이? 그렇죠. 요 위. 별건 사기죄, 다른 사건이 확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위에서 본 내용 그대로 있죠. 자, 그래서 별건 사기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4개의 범죄 사실이 계속 언급되는 한 사건입니다. 이 별건 사기죄와 무슨 관계? 형법 30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 너무 길어. 그냥 사후적 경합범 이렇게 정리하죠. 사후적 경합범이 돼버렸죠. 그러면 이 원심 얘들이 잘못한 항소심이죠. 형평 고려 조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고 이 경우 그렇죠. 임의적이지만은 감면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죠.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1심 판결. 이제 이런 표현 쓴 이유 이제 알죠. 1심 판결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항소심을 탓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1심 판결이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말도 안 되지. 1심 판결에는 그렇죠. 이래서 사후적 이런 말이 들어갔습니다. 사후적으로 직권조사 사유가 발생했다. 결국은 이 직권조사 사유는 누가 고려해야 된다? 그렇죠. 1심이 아니라 원심, 항소심 네가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권조사 사유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잘못이 있어도 이거는 공익적인 문제이죠. 사익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바로 가할 게 아니라 예외 규정에 따라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부당경합범, 즉 사후적 경합범에 관한 처벌내 우리는 줄기차게 이렇게 적을 겁니다. 형평, 신락 아니라 고려. 그 조치를 적용하였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잘못을 지적하겠죠. 직권조사 사유가 없다. 항소심의 또라이 짓입니다. 분명히 있는데 뭐 없어. 없다는 이유로 바로 그냥 이것만 고려한 거죠. 항소유서 제출 안 했네? 너 기각. 이렇게 섣불리 성급하게 생각도 없이 결정을 한 원심, 항소심의 조치는 구사리를 받아 마땅하다. 잘못이 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럼 위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 항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항소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항소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누구 잘못? 항소인 잘못. 항소인 배더죠. 그래서 항소인한테 페널티를 가하는 것입니다. 어떤 페널티입니까?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시키는 페널티를 가하게 되죠. 하지만 이게 원칙이었고요. 예외가 있었죠. 이 판례와 같이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 기재가 있는 때는 예외로 한다. 자주 보던 법조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옳은 내용입니다. 2번 지문 보겠습니다. 국선의 포인트 잡을 필요 있죠.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이 모두 항소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놈이 나쁜 놈이죠. 국선 변호인이 법정기관에 항소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데 자 결정 키워드입니다. 피고인 귀책 사유가 밝혀지지 아니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피고인 잘못입니까? 국가 잘못입니까? 국가 잘못이죠. 따라서 항소법원 항소를 기각하면 아니 되죠. 틀린 내용입니다. 3번 지문 보겠습니다.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되기 전 이게 키워드죠. 변호인 선임이 있는 때, 즉 통지 행위 시에 변호인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종의 이것도 행위시 원칙을 적용을 해서 피고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해야 되겠죠. 옳은 내용입니다. 변호인의 항소유서 제출 기간 그 20일 그 기간은 당연히 통지받은 주체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변호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예, 옳은 내용이었고 참고로 통지가 된 이후에 변호인 선임이 있었다면은 변호인에게 통지할 필요 없죠. 행위시 변호인 존재가 없었으니까. 행위시 원칙을 적용하면 되는 판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은 옳고요. 4번 지문 보겠습니다. 4번 지문 내용 훑어보니 금방 본 판례 내용을 요약을 한 거죠. 이미 스토리는 알지만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 사실로 한 사건 이래 적어줄까요? 1심에서 벌금을 받고 항소했는데 공소장과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이게 다른 사건이죠.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고 별건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 판결이 먼저 확정된다고 했죠. 어디 갔어? 확정됨으로써 별건 사기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사기의 범죄 사실이 한 사건이죠. 이 별건 사기죄와 당연히 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된 경우 이미 결론은 다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결정은 위법했었죠. 옳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